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아재입니다. 진정성은 거짓이 없고 참됨을 일컫는 말로서 솔직, 정직, 진심을 강조한 말이기도 하다. 또한 진정성은 자아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성은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진정한 삶이란 사회적 규율이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노무현의 일대기를 보면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삶까지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준 대표적 인물이다. 부단히 진정성을 실천하려고 애쓴 사람이다. 진정성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진정성을 실천하기 위하여 본래의 자아를 찾아야 하는데 본래의 자아를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자아를 찾았더라도 자아가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 진정성은 자신에게 진실합니다. 진정성은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자신이 약속한 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상처라도 몸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노무현의 삶이 그러하였다. 진정성은 짧은 시간에 알기 어렵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 진정성은 시간의 깊이에 따라 분명히 파악되는 성질이기도 하다. 진정성 있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특성이 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마지막까지 신뢰를 버리지 않는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자신의 내면과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또한 진정성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이나 실수가 있으면 진심으로 사과한다.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남을 탓하지 않는다.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이 틀렸음을 솔직히 인정할 줄 안다. 노무현의 연설을 찾아보면 진정성 있는 그의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은 진정성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고 동시에 진정성 때문에 욕을 얻어먹기도 하였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억압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대화하지 않고 설득하고 양해도 구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의견도 핍박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화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노무현이었다. 2006년 3월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사회자가 모든 권위 및 권력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지금에 와서 후회는 안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노무현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에서는 정의는 그 안에 분노를 지닌다. 정의에서 나오는 분노는 진보의 한 요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분노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 사적 분노와 공적 분노. 사적인 분노는 개인의 욕심이나 불만에서 일어나고 개인의 감정적 표현이고 인격이다. 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잘 드러내는 경향이 있으며 힘이 없으면 드러내기 어렵다. 이와 같은 분노를 경노라고 하며 개인적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한다. 공적인 분노는 용기가 필요하며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행동에 분노한다. 공적인 분노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분노는 우리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분노는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은 것이다. 1980년대 독재에 대한 분노는
불의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였다. 분노는 무관심하고는 정반대의 감정이다.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를 화나게 하지 않는다. 분노란 무엇이 정의로운지 무엇이 정의롭지 않는지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나침판과 같다. 분노를 잘 표현한 것이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이다.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 분노에 찬 사람들의 노래가.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던 민중들의 외치는 소리. 민중의 노래에서 보듯이 약자들의 분노가 극대화되면 무슨 총칼도 두렵지 않는 힘이 생긴다. 공포와 분노는 양면의 동전과도 같다. 강자 앞에서는 분노가 아니라 공포감을 느낀다. 공포감을 이겨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용기이다. 악랄한 억압적인 힘에 핍박을 받을 때 분노는 핍박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굴욕과 복종만 했던 나쁜 힘에 덤벼들 용기를 준다. 역사에 이름 남긴 위인들의 공통점은 모두 분노의 힘을 제대로 사용한 인물들이다. 분노의 힘을 용기에 담아 정의롭게 사용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위인이 되었다. 분노는 정의를 회복하는 원동력이다. 분노가 정당하지 않으면 분노로 인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분노가 자신을 집어삼킬 수 있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분노는 정의라는 가치와 함께 용기 있게 행동할 때 역사에 소중하게 남을 것이다. 노무현의 일대기를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정의로운 분노감으로 가득하였는지 알 수 있다. 분노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노야말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며 해결점이다. 인간은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이다. 부끄러움이야말로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하게 되는 기본적인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거짓말로 남을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자신의 행동이 도리에 어긋나거나 정의롭지 못한 경우 우리는 필연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낀다. 자신의 행동이 심각하게 도리와 정의에 벗어나면 이 부끄러움으로 괴로움을 겪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괴로움을 겪지 않기 위해 일상에서의 약속과 규칙, 규범, 도덕과 정의를 깨트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또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돕기도 하고 사회를 이롭게 만들기도 한다. 부끄러움의 반대말은 창피한 줄 모르는 뻔뻔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뻔뻔함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말이다. 인간은 자신의 잘못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고 후회할 때 발전할 수 있지만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짐승과 어떤 차이점이 있겠는가? 1980년대 무력으로 권력을 탈취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군부 독재자들은 지금까지 한마디의 반성이나 후회의 말 없이 뻔뻔하게 변명만 하고 있다.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정치군들이 언론을 이용하여 거짓과 눈가림으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 뻔뻔한 정치를 하는 사람 앞에서 정작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들은 우리 국민들이다. 정말 부끄럽다. 부끄러움은 자신의 모자라는 부분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이려는 자세이다. 그래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귓볼이 빨갛게 물들어지곤 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뻔뻔한 자는 얼굴이 붓고 이와 같은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후완무치, 철면피라고 부른다. 노무현은 부끄러운 과거를 스스로 들춰내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자 했던 진실된 사람이다. 또한 노무현은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모르는 뻔뻔한 집단과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성찰의 기회를 준 사람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만이 실수를 줄이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만이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고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잘 알고 있기에 절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 늘 힘없고 약한 사람 위에 군림하는 부당한 권위에 대하여 부끄러움으로 여긴 사람, 그런 사람이 노무현이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과 너무 가까워서 다른 세력들에게 시기와 멸시를 받은 사람, 언론에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결코 언론을 탄압하지 않는 대통령이기도 하였다. 거짓과 선동적인 일부 언론과 기레기 같은 자들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하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니 뻔뻔함이 하늘을 뚫고 저 우주 안드로메다까지 이르렀다. 또한 더러운 냄새나는 일부 정치검사와 노무현의 사절을 아방궁이라고 말한 집단은 여전히 부끄러움을 모른다. 2006년 1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연설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는 그의 목소리가 나의 귓가를 맴돌고 있다. 편안함의 사전적 의미는 몸이나 마음이 거북하거나 괴롭지 않아 좋다 또는 쉽고 편리하다 라는 말이다. 편안하다는 것은 익숙하고 편리하여 안전하고 안심하게 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마땅히 편안함을 누릴 자격과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내가 누리고 있는 편안함이 건강한 편안함인지 나태한 편안함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태한 편안함은 나의 소중한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게 만든다. 내일에 대한 대책 없는 자유, 제자리에서 반복되는 일상적인 모습, 시간은 지나가나 어제와 똑같은 시간들. 이런 편안함은 나태함과 나른함으로 이어진다. 나태한 편안함으로 인터넷 댓글놀이에 빠진 이들이 도로에 차가 막혀도 노무현 탓이고 연애하던 남녀가 헤어져도 노무현 탓, 식당에 밥이 맛없어도 이 또한 노무현 탓으로 모든 자신의 불편한 사항들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유행어를 만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투 맞습니다 맞고요가 인기가 많아 당시 개그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식이 군 부대를 시찰했을 때의 일이다. 어느 이등병이 노무현 대통령 보고 맞습니다 맞고요를 말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대에 별이 뜨면 부대에 난리가 날 정도로 사단장 맞이를 극진하고도 특별하게 한다. 부대의 일반 병들은 사단장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병졸의 군대 모습인데 이등병이 별보다 높은 국가원수 대통령에게 당시 개그 유행어가 된 대통령의 말투인 맞습니다 맞고요를 해달라고 했으니 노무현 대통령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라고 답하면서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요새 이등병은 용감하네요 라고 마무리를 해주는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노무현이 편한 사람이었으면. 만약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에게 이런 유행어를 해달라고 했으면 그 이등병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집에 가면 어떤 모습인가? 여성들은 옷을 벗고 머리를 푸는 사람도 있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묶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남성들은 반바지를 입는 사람도 있고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편안함이 있고 편안한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게 편안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각자의 스타일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편안한 상태를 보내면 된다. 노무현은 이곳 봉하마을에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웃집 아저씨 또는 할아버지처럼 편안하게 살았다. 점퍼를 입고 밀짚 모자를 눌러쓴 채 자전거 뒤에 매단 수레에 손녀를 태우고 마을의 이곳 저곳을 다니며 그냥 평범한 시골촌에 사는 할아버지 모습으로 살았다.